뚜르게네프 원작의 첫사랑 6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중년의 나는 열병과도 같았던 첫사랑을 회상한다. 당시 나는 16으로 이웃으로 이사온 자세킨 공작 부인의 딸 지나이다에게 첫눈에 반한다. 어느 날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그녀의 집을 방문한 나는 마침내 아름다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다. 공작 부인은 약속대로 어머니를 찾아왔으나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은 듯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자세킨 공작 부인 말이에요. 제발 자기를 위해 세르게이 공작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찌나 끈질기게 졸라대든지. 늘 수상쩍은 소송이나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봐서 고약하고 저속한 여자임에 틀림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부인과 딸을 내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덧붙였다. 딸과 함께라는 말에 나는 접시에 코를 박을 만큼 놀랐다. 뭐 저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웃이고 또 이름 있는 여자니까요.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났어. 내가 젊었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된 자스킨 공작을 알고 있었지. 자세킨 공작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 경박하고 남번꾼인 남자로 오랫동안 파리에 살고 있었으므로 파리 지행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는 큰 부자였는데 노름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후 돈 때문에 어떤 하급관리의 딸과 결혼했고 그 후 투기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다. 고르기만 했더라면 더 좋은 상대가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아쉬운 듯 덧붙이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제발 그 부인이 돈 빌려달라는 말이나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당신은 방금 그분의 딸을 초대했다고 한 것 같은데. 누가 그러는데 꽤 미인인데다 교양 있는 처녀라더군. 그래요? 어머, 그 처녀는 어머니를 닮지 않았나 보네요. 아버지도 닮지 않았지. 아버지는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나는 뜰러 나갔다. 자세키 신댁 가까이로는 가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그쪽으로 발길이 옮겨졌다. 그녀는 책을 들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방긋 웃더니 다시 책으로 눈길이 떨어졌다. 그때 귀에 익은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다보니 아버지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저 여자가 공작 부인의 딸이냐? 네. 넌 저 아가씨를 알고 있니? 오늘 아침 공작 부인 댁에서 만났어요. 아버지는 담을 사이에 두고 지나이다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가까이 가더니 점잖게 그녀에게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그녀는 적인 놀란 빛을 얼굴에 띄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의 복장은 언제나 품위가 있어 보였고 독특한 멋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처럼 내 눈에 아버지의 모습이 품위 있어 보인 적은 없었다. 그럼 이만. 나는 지나이다가 있는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녀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저쪽으로 가버렸다. 그날 밤과 이튿날 아침 내내 나는 왠지 울적한 기분이었다. 공부를 하려고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가 되자 나는 플러커트를 입고 넥타이를 맸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다. 아, 이건 또 웬일이냐? 넌 아직 대학생이 아니야. 거기다 시험에 붙을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손님이 오시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 그들이 어디 손님이냐?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플러 코트를 재킷으로 바꿔 입었다. 공작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공작 부인은 딸을 데리고 식사 시간 30분 전에 왔다. 노부인은 불빛처럼 빨간 리본이 달린 구식 실내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어음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녀는 다짜고짜 어음 얘기를 꺼내더니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도대체 예의나 체면 따위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그 대신 지나이다는 아주 점잖게 거만할 정도로 위신을 지키는 모습이 과연 지체있는 집안의 아가씨다웠다. 아, 그래요? 그거 좀 멋진 일이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는 동안 우아하고 다정한 태도로 그녀와 말상대를 해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곤 했다. 그녀 쪽에서도 간간히 아버지를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길은 정말 이상한 적의를 품은 듯한 것이었다. 요리 솜씨가 아주 좋네. 아유, 맛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색 낀 공작 부인은 거리낌 없이 마구 먹어내면서 요리 솜씨를 칭찬했다. 어머니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대답만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아버지는 이따금 눈살을 찌푸렸다. 식사가 끝나자 공작 부인은 경박스럽게 작별 인사를 했다. 제발 앞으로 힘이 돼 주시기를 우리 부인과 주인께 부탁드립니다. 이래봬도 전에는 제가 만화님으로 행세를 했었다니까요. 공작 부인은 얄궂은 웃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예전의 보기를 잊지 못하겠다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양지가 음지된다고들 하더니. 아버지는 공손히 인사하고 현관문까지 배웅해 주었다. 나는 말뚝처럼 그 자리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같은 모습으로 마룻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나이다의 냉담한 태도를 보고 완전히 기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냐. 그녀가 내 앞을 지나칠 때 이렇게 속삭였다. 오늘 밤 8시에 우리 집으로 와요. 알았죠? 꼭. 나는 정각 8시에 매우 설레는 가슴으로 플러코트를 입고 앞머리를 약간 높이 치켜 올려 빗은 뒤 별채 현관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어보고 나는 깜짝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의자 위에 지나이다가 올라서서 남자의 모자를 받쳐들고 있었고 의자 주변에는 남자 5명이 서로 먼저 손을 집어넣으려고 발돋움하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요.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저분에게도 표를 드려야죠. 그녀는 의자에서 펄쩍 뛰어내려 내 소맛자락을 붙들었다.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 소개하겠어요. 이분은 무시의 볼데마르, 이웃집 도련님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그리고 차례로 손님들을 내게 소개시켜 주었다. 마레프스키 백자, 의사 루신, 시인 마이다노프, 퇴역대위 니르마츠키, 그리고 경기병인 베로브조로프. 여러분, 부디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에게도 인사를 하지 못했다. 의사 루신이란 작자가 어제 뜰에서 무안을 준 바르고 거무튀튀한 사나이였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초면이었다. 백자, 무시의 볼드마르에게 표를 만들어주도록 하세요. 그건 공평하지 못한데요.
폴란드 사투리가 섞인 말로 백작이 반대했다. 그는 대단히 수려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가늘고 오똑한 코에 입 위에는 짧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이 사람은 벌금놀이에 끼지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공평하지 못해요. 또 다른 남자가 맞장구를 쳤다. 그는 퇴역대위라 불리는 인물로 나이는 40 남짓 됐고 복이 흉한 곤보 자국이 있었으며 등이 굽고 다리마저 휘어져 있었다. 무시의 볼데마르는 처음 끼게 됐으니까 오늘은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표를 만들어 드려요. 아주 차가운 목소리였다. 백작은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보석 반지를 낀 흰손으로 작은 종이에다 무엇인가를 적었다. 루신이 말했다. 지금 우리들은 벌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벌금을 물기로 되어 있으므로 행운의 당첨자는 아가씨의 손에 키스할 권리를 얻는 겁니다. 알겠죠? 나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 사이에 지나이다는 다시 의자 위로 뛰어 올라가서 또다시 모자를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자, 여기에요. 모두들 손을 뻗어 올렸으므로 나는 그들처럼 손을 위로 뻗었다. 나는 맨 마지막에 모자에 손을 넣어 표를 집었는데 그 순간 나는 휘청거리고 말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종이에는 키스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키스! 브라보! 이분이 당첨됐군요. 정말 기뻐요. 지나이다는 말할 수 없이 맑고 감미로운 눈으로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때 내 귓전에 대고 베로브제로프가 거칠게 말했다. 그 표를 내게 팔지 않겠나? 100불을 내겠네. 나는 대답 대신 매우 화난 눈초리로 경기병을 흘겨보았다. 루신이 말했다. 나는 사회자로서 모든 게 규정대로 진행되도록 주재하겠습니다. 무시의 볼데마르, 당신은 어서 한쪽 무릎을 꿇으시오. 지나이다는 내 앞에 서서 목을 약간 옆으로 기울이고 위험있게 한 손을 내밀었다. 나는 눈앞이 아찔했다. 그 덕분에 그만 털썩 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리고는 서툰 행동으로 입술을 지나이다의 손에 갖다 댔으므로 코끝이 그녀의 손톱에 걸려 가볍게 긁히고 말았다. 벌금놀이는 계속되었다. 지나이다는 나를 자기 옆에 앉게 했다. 그녀는 여러 가지로 방법을 바꿔 참으로 많은 벌금놀이를 생각해냈다. 웃음소리는 쉴 새 없이 계속되었다. 매우 고지식한 귀족 집안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나는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런 난잡한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그만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술을 마신 듯이 취해버리고 말았다. 즐기자고! 다 함께 즐기자고!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웃고 짓거리기 시작했다. 완전한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었으므로 누가 나를 비웃거나 흘겨보든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번엔 블라디미르와 지나이다가 동시에 벌을 받게 됐군. 어떤 놀이에서 나는 그녀와 나란히 비단쇼를 뒤집어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우리 두 사람의 머리가 반투명의 향기로운 안개에 쌓여버렸다. 그녀의 눈은 부드럽게 빛나고 방긋 벌어진 입술은 열띤 숨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신비롭고 야릇한 미소를 띄었다. 어때요? 나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웃었을 뿐 얼굴을 돌리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우리는 마침내 지쳤다. 나는 녹초가 되어 몽롱한 행복감에 젖은 채 별채에서 나왔다. 지나이다는 헤어질 때 내 손을 붙잡고 영문 모를 미소를 지었다.
무겁고 축축한 밤 공기가 상기된 나의 얼굴을 스쳐갔다. 마치 소나기라도 한바탕 퍼부을 듯한 날씨였다. 먼 지평선 저쪽에서는 성난 듯한 청둔 소리가 혼자 투덜대듯이 으르렁거렸다. 나는 살며시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내 하인이 일러주었다. 마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 도련님을 불러오겠다는 걸 아버님께서 말리셨다니까요. 나는 의자에 멍청이 걸터 앉아 있었다. 내가 느낀 것은 실로 새롭고 흥분되며 감미로운 것이었다. 사랑에 빠졌나 보다. 이게 바로 연정이라는 거구나. 지나이드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 입술은 뜻모를 미소를 머금었고 그 눈은 뚫어지게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아침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말할 수 없는 피로감과 정적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지나이드의 모습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불타오르는 애정이여, 부드러운 영혼의 음양이여, 감격에 넘치는 아름다움과 그윽함이여, 감미로운 첫사랑에 용해되는 듯한 기쁨이여, 그대들은 어디에 있는가? 대체 어디로 갔는가? 뚜르게네프 원작의 첫사랑 2부를 마칩니다.